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안전 두 번째 시간으로 한번 에어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는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자동차 사고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운동량과 충격량, 그리고 속력과 안전거리의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동차 안전장치의 예시를 들고 그 필요성을 말할 수가 있다가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목차는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 법칙, 그리고 운동량 충격량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자동차의 안전장치인 에어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은 먼저 자동차가 생기고 나서부터 교통사고는 필수 불가결적으로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망 통계 원인을 보면은 10대부터 30대까지 주요 사망 원인 중에 3위가 교통사고에 해당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사고는 우리가 심각성을 가지고 인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과학적인 원리를 봤는데, 첫 번째로 본 게 관성의 법칙이었죠. 자, 관성이라는 것은 현재 운동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을 때 그 물체는 계속해서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게 관성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고 있을 때 앞이나 뒤에서 누가 부딪히게 되면은 목이나 몸이 관성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고, 심하면은 만약에 안전벨트가 없으면은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거나 얘가 튕겨져 나가면서 유리나 뭐 다른 구조물에 부딪히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이런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전벨트라는 것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 반작용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는 것은 두 물체가 서로 힘을 가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가하는 힘의 크기는 동일하고 방향은 정반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예를 보면은, 자, 뭐 왼쪽에 어떤 사람이 있고 오른쪽에 어떤 사람이 있죠.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을 A라 그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B라고 얘기를 해 볼게요. 자, 보면은 B가 A를 뒤쪽으로 왼쪽으로 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B가 A를 왼쪽으로 밀게 된다면은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A도 마찬가지로 B를 밀게 되겠죠. 근데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하면 그때 힘은 동일하고 방향은 정반대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B가 A를 밀게 되면은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A도 B를 밀게 될 거고, 이때 두 힘은 동일하지만 방향은 정반대이다. 그러니까 A는 B가 밀은 힘에 의해서 왼쪽으로 밀려나게 될 거지만 B는 그 A의 반작용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밀려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B가 A를 밀었지만 B도 뒤쪽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작용 반작용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미나와 경민이의 대화인데요. 한번 이 얘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미나는 큰 차를 모는 것이 작은 차를 모는 것보다 안전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차를 더 선호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경민이가 좀 배운 친구죠. 아니야, 작용 반작용 법칙도 안 배웠니? 충돌하였을 때 두 차가 받는 힘이 같기 때문에 차가 작든 크든 둘 다 똑같은 힘을 받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요약을 하면은 미나 같은 경우에는 큰 차를 타야지 안전하다라는 거고, 경민이 같은 경우에는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두 차가 동일하게 힘을 받기 때문에 둘 다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대화를 봤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질량이 큰 차, 그러니까 큰 차랑 작은 차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드나요?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긴 할 건데, 한번 이거를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멈췄다가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질량이 큰 차랑 질량이 작은 차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차가 더 안전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왼쪽과 오른쪽에 어떤 물체가 있다고 해볼게요. 당연히 왼쪽이 작은 거니까 질량이 작고, 질량이 작은 거는 스몰 m으로 적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크기 때문에 질량이 크다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물체가 달려와가지고 충돌을 해봤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를 A, 그 다음에 이 친구를 B라고 얘기를 했을 때 A랑 B가 충돌을 하게 되면은 A가 받는 힘과 B가 받는 힘은 동일하게 될 거예요. 이 두 힘은 동일하게 될 거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뉴턴 제2법칙에 의하면은 힘은 그 물체가 가진 질량과 그 물체가 가진 가속도를 곱한 값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둘이 받은 힘은 똑같아. 그런데 둘은 뭐가 다르죠? 질량이 다르죠.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뭐도 다르겠어요? 가속도도 다를 거예요. 맞죠? 자, 둘의 힘은 똑같은데 질량과 가속도를 곱해서 같은 값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A와 B 중에 누가 더 가속도가 클까요? 당연히 A의 가속도가 더 크겠죠. B의 가속도는 더 작을 거고. 그래서 질량이 큰 것과 질량이 작은 것을 비교했을 때는 충돌을 했을 때 같은 힘을 받더라도 둘의 가속도는 달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왜 힘을 똑같이 받는데 가속도가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를 얘기를 하냐면은, 자, 우리가 차를 운전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차가 크든 작든 어쨌든 그 안에는 동일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질량은 대부분 비슷하겠죠. 자, 그런데 얘네 둘이 충돌을 할 때 가속도가 크냐 가속도가 작냐에 따라서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는가가 결정이 될 수 있어요. 자, 가속도가 큰 경우에, 가속도가 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속도 변화가 크다라는 말이에요. 가속도가 크다라는 말은 속도 변화가 크다라는 말이고, 속도 변화가 크다라는 거는 훨씬 많이 이동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둘이 부딪혔을 때, A와 B가 부딪혔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얘가 A에 들어있는 사람이 더 큰 가속도를 얻게 될 거고, 그 말은 얘가 여기서 더 빠르게 움직일 거다라는 뜻이 되겠고, B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가속도가 작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더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더 충격을 받는다라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단순히 생각을 했을 때 A랑 B랑 질량은 다르지만 어쨌든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힘은 똑같이 받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는 있는데, A와 B는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힘을 받더라도 가속도를 다르게 받고요. 큰 가속도를 받는다라는 말은 속도 변화가 크다라는 말이고, 속도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면은 A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조금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차를 고를 때 큰 차가 더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같은 충격력을 받더라도 질량에 따라서 가속도의 변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큰 차가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질량만 가지고 봤을 때 얘기지, 사실상 차의 구조라든지 차의 모양에 의해서 안전이라는 거는 좀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뭐 질량이 큰 차가 무조건 안전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질량이 작은 것보다는 큰 게 더 좋다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량과 충격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운동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운동을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기호는 P를 사용합니다. 자, P를 사용하고, 자, 운동을 하는 정도는 질량이 크면 클수록, 그 다음에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충격량 같은 경우에는 기호는 I를 사용하고요.
충격을 받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 다음에 이 델타 T 같은 경우에는 힘을 받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힘을 받는 시간. 그래서 힘을 오랫동안 받으면 받을수록 충격이 크고, 그 다음에 힘이 세면 셀수록 충격이 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운동량이랑 충격량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충격량이라는 것은 그 충격을 받은 충격력과 충격을 받는 시간을 곱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뉴턴 제2법칙에 의해서 F는 ma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F는 ma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식이 변하게 되고요. 자, 여기서 넘어갈 때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속도는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이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속도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이것을 넣어주게 되면은 델타 T가 상쇄가 되고 남는 것은 델타 V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량 같은 경우에는 변하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M 델타 V 같은 경우에는 델타 M V라고도 쓸 수가 있고요. 이 MV는 우리가 앞에서 정의를 내렸던 운동량과 같은 값이죠. 따라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기호 앞에 세모, 이 세모는 델타라고 읽고요. 뜻은 변화량이라는 뜻입니다. 변화량. 그래서 델타 P라는 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과 같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비교를. 자, 어떤 물체가 있고 어떤 물체가 질량이 M이라고 해볼게요. 이 물체가 V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다가 이제 어떤 벽을 만나. 자, 어떤 벽을 만나서 멈추게 되겠죠. 벽을 만나게 되면은 멈추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처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mv가 처음 운동량이 되겠죠. 처음 가지고 있던 운동량, 그게 mv가 될 거고, 이 친구가 벽을 만나서 멈췄어. 이 친구가 멈추게 되면은 속력은 0이 될 거고, 따라서 질량과 속도를 곱하게 되면은 0이 되겠죠. 따라서 나중 운동량은 0이 될 거다. 그러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운동량은 mv였어. 그런데 운동량이 없어졌네. 그러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나 된 거죠? mv만큼 된 거죠. 그래서 원래 mv만큼 가지고 있었는데 0이 됐으니까 운동량은 mv만큼 변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즉 이때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으니까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mv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량을 구할 때는 운동량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충격을 받을 때 그 충격을 받는 시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충격량은 충격을 받은 힘과 그 다음에 충격을 받는 시간을 곱해서 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예시를 들었을 때 어떤 자동차가 질량이 m이고 속도가 v라는 속력으로 달리던 자동차가 벽을 만나서 벽에 부딪혀 멈췄다고 해봤죠. 그때 이 친구는 속력이 0이 돼요. 자, 그러면은 원래 처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던 운동량은 mv였고, 그 다음에 벽에 부딪혀서 멈추게 됐을 때 이 친구의 운동량은 0이 됐어요.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mv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다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상황은, 자, 마찬가지로 질량 m을 가진 물체가 속도 v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벽을 만나서 정지를 합니다. 부딪혀서. 자, 그런데 이 벽을 좀 다르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벽은 시멘트에 부딪힌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벽은 스펀지에 부딪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친구는 시멘트에 부딪힌 거, 이 친구는 스펀지에 부딪힌 거. 자,
이때 또 운동량을 분석하면은 자, 이 친구는 처음 운동량은 마찬가지로 질량 M과 속력 V를 갖고 있기 때문에 M, V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고 스펀지에 부딪혀도 어쨌든 멈추게 될 거니까 멈추고 나서 나중 운동량은 0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때 이 친구의 운동량도 M, V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위쪽 상황을 1번 상황, 밑에 상황을 2번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번 상황의 운동량 변화량은 MV, 2번 상황의 운동량 변화량도 MV. 자, 그런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랑 같다 그랬죠? 충격량과 같다 그랬죠. 따라서 1번 상황에서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MV가 될 거고 2번 상황에서도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MV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멘트에 부딪히던 스펀지에 부딪히던 뭐는 똑같다? 충격량은 똑같다. 똑같은 충격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좀 의아하죠? 이렇게 되면은. 자, 우리가 가정을 해봐요. 가정을 해. 내가 달려가는데 똑같은 속력으로 달려가는데 부딪혀야 돼. 그런데 시멘트에 부딪힐 거냐 스펀지에 부딪힐 거냐 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디에다 부딪히겠어요? 스펀지에 부딪히겠지. 왜? 조금 더 안전하니까. 시멘트에 부딪히면 아프니까. 그런데 시멘트에 부딪히든 스펀지에 부딪히든 뭐는 같아요? 충격량은 똑같아. 똑같은 충격을 받는데 뭔가 이상해요. 같은 충격을 받는데 왜 시멘트가 더 아프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거는 우리가 충격량과 충격력이라는 개념이 조금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따져볼게요. 자, 오른쪽에서 자, 충격량은 똑같아. 그런데 시멘트에 부딪히는 것과 스펀지에 부딪히는 것은 뭐가 다르냐면요. 충돌하는 시간이 달라요. 충돌하는 시간이. 자,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딱딱하기 때문에 충돌하는 시간이 퍽 짧고 스펀지 같은 경우에는 푹신하기 때문에 충돌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자, 그래서 충격량은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고 쓸 수도 있었는데 이 친구는 힘과 충돌 시간을 곱한 값이랑 같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번 상황과 2번 상황을 비교했을 때 1번 상황은 충돌 시간이 짧아. 그런데 2번 시간은 충돌 시간이 길어. 그러면은 어쨌든 이 친구들은 힘과 시간을 곱해서 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쪽은 시간이 작았으니까 당연히 힘이 커야 될 거고 아래쪽 상황은 시간이 컸으니까 당연히 힘이 작아야겠죠. 따라서 우린 충격량은 같지만 비록 충격량은 같지만 뭐가 다르다? 시멘트와 스펀지에 부딪힐 때는 충격력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시멘트에 부딪혔을 때 아픈 이유는 충격력이 크기 때문이에요. 힘을 세게 받기 때문에. 반면에 스펀지에 부딪힐 때는 힘을 작게 받기 때문에 우리가 안 아프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 뭐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라서 선생님이 세세하게 얘기 안 하고 대략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간략하게 보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어떤 안정장치를 만들 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운동량, 충격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운동량, 충격량은 어쨌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고 그 다음에 충돌 시간이 다르면은 충격력이 작아진다라는 사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원리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장치가 안전장치가 바로 에어백입니다. 이 에어백은 지금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제 자동차 충돌 시에 센서가 충격을 감지하게 되면은 공기주머니가 부풀어서 탑승자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해주는 장치를 얘기하는 한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충격을 받았을 때 앞이나 옆으로 이제 튕겨져 나가게 되는데 이때 일단 큰 충격은 안전벨트가 대부분 흡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충격은 에어백의 그 푹신함에 의해서 해소가 됩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보면은 우리가 배웠던 게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충돌 시간이라 그랬죠. 이때 에어백의 역할은 뭐죠? 이 충돌 시간을 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친구를 길게 만들어주면 어쨌든 똑같은 속도로 달리는 차가 멈추게 되면은 충격량은 변하지 않을 거야. 변하지 않을 건데 우리는 에어백을 통해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줘요.
이 길게 해주면은 나머지 충격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지. 왜냐면 충격량은 변하면 안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어쨌든 4를 만들어야 돼. 4를 만들 때는 뭐 4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똑같은 4를 만들 때 이 친구를 키워서 2라고 해보면은 어쨌든 곱해서 2가 나와야 되면은 얘는 4보다 줄어드는 숫자가 돼야겠죠. 그게 바로 2가 되고 한쪽이 커지면은 한쪽이 작아지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충격력은 작아지게 되고 이 원리를 활용한 게 에어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보면은 충격이 살짝만 가해지게 돼도 에어백이 그 충격을 감지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공기가 차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푹신하게 만든 푹신하게 만든 에어백에 의해서 우리가 딱딱한 곳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에어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운동량, 충격량과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뭐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두 물체가 충돌할 때 힘은 똑같이 받지만 질량이 다르게 되면은 가속도가 다르게 돼서 질량이 큰 차가 비교적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에 의해서 똑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면은 충격력을 조금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는 게 좋다. 따라서 이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는 장치로 우리가 에어백이라는 장치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수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남은 내용인 브레이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안전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단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지난 시간과 계속 똑같고요. 뭐 자동차 사고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토의할 수 있다.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 속력과 안전거리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 안전장치의 예를 들고 그 필요성을 말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목차는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간략하게 복습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안전거리와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배워본 다음에 디스크 브레이크 장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간략하게 보면은 우리가 과학적인 원리인 관성의 법칙 때문에 모든 물체는 관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운전을 할 때 관성에 의해서 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안전벨트라는 것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는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운동량과 충격량에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고 그리고 충격량은 충격을 받은 힘과 그 다음에 그 충격을 받는 시간의 곱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면 해줄수록 충격력은 줄어들기 때문에 힘을 적게 받기 위해선 충격 시간을 길게 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 바로 에어백이다 라는 내용의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질량이 조금 더 큰 물체가 가속도를 적게 받기 때문에 차 안에 있을 때 가속도를 적게 받기 때문에 비교적 질량이 큰 차가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식의 내용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안전거리, 즉 등가속도 운동을 이용해서 안전거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안전거리라는 것은 앞차가 급정거를 했을 때 뒤에서 오는 차가 이제 부딪혀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지해야 되는 거리를 안전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안전거리는 보통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친 거리를 우리가 안전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공주거리와 제동거리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공주거리란 자동차를 정지할 필요성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자동차가 달린 거리를 이야기하는데요. 반응 속도랑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가 있고 이 자동차가 달려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 앞에 또 자동차가 있고 이 자동차가 달려가다가 앞에 있는 자동차가 갑자기 정지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앞에 있는 자동차가 정지를 했을 때 이 뒤에 있는 차는 일단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겠죠. 달려오고 있다가 이제 앞에 있는 자동차가 정지한 거를 발견을 해. 그러면은
발견할 때까지는 아직 브레이크를 잡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자동차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브레이크를 잡고 나서 쭉 들어가게 될 건데, 이때까지 거리, 브레이크를 밟기 직전까지 거리가 공주거리에 해당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반응 속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이 공주거리는 짧아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왼쪽에 나와 있는 실험도 그 반응 속도를 실험해보는 실험인데요. 한번 재미삼아 주변에 뭐 사람이 있으면은 같이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위쪽에 있는 사람이 자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 다음에 자를 예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슉 떨어뜨리게 됐을 때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자를 잡는 건데, 반응 속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이 자가 또 떨어지는 거리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반응 속도를 확인할 수가 있고, 반응 속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공주거리는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좋으면 공주거리가 줄어드니까 조금 더 빨리 멈출 수가 있겠죠. 따라서 반응 속도가 좋은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으로는 제동거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동거리는 브레이크가 밟은 후에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인데요. 아까 뭐 예시를 들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가다가 이제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를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는 데까지 달려간 거리, 이 거리를 공주거리라 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은 순간부터 이 자동차가 멈출 때까지 달려간 거리, 이 거리를 우리가 제동거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동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바로 등가속도 운동인데요. 자,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것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얘기하고, 즉 똑같은 말로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가 변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것은 속도가 일정하게 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1학년 때 통합과학에서 아마 이런 그래프를 봤을 거예요. 그래서 뭐 왼쪽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뭐 안 봐도 되고요. 가운데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에서 이제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대각선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런 모양을 한 그래프가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자, 등가속도 운동에서 아까 우리가 제동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봤는데, 그 공식을 선생님이 한번 간단하게 유도를 해 볼게요. 자, 이 공식을 알려면은 이 등가속도 공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지금 등가속도 운동을 했을 때 생겨나는 공식인데,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낯설죠. 하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굉장히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선생님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자동차가 앞으로 가고 있다가 어떤 일정한 속력 V라는 속력으로 지나가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쭉 미끄러지면서 멈추게 될 거예요. 그래서 멈추게 되면은 속력이 0이 되겠죠. 이때 속력이 변하게 돼요. 속력이 변하니까 가속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등가속도 운동을 완벽하게 등가속도 운동을 하진 않겠지만, 우리는 그냥 대략적인 상황을 볼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등가속도를 이용해서 제동거리를 구해 볼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프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되는가를 볼 건데, 자, 뭐 예를 들어서 처음 속력을 이때라고 봅시다. 처음 속력. 자, 처음 속력을 V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었어. 그런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속력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어디까지 줄어들어? 멈출 때까지 쭉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되게 되겠고, 그 시간은 이게 제동 시간이 되겠죠. 제동 시간. 이때 이거를 이제 T라고 둘게요. T라고. 이렇게 보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자동차가 멈출 때까지 그려지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기호를 좀 집어넣으면은 처음 속력을 V0, 그 다음에 나중 속력은 어차피 0이니까 안 집어넣을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 하나가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에서 아래 그래프 면적이 의미하는 게
면적의 의미가 이동거리다 또는 변이다 라고 배웠을 거예요. 뭐 이동거리 변이 우리는 크게 구분하지 않을게요. 어차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면적의 넓이를 구하면은 우리는 이 자동차가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즉 이 면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이동거리를 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면적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 면적은 삼각형의 넓이니까 제동시간에다가 그 다음에 처음 처음 속력 그 다음에 삼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바로 이 제동거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동거리. 자, 그런데 이게 제동시간이 나왔을 때는 제동시간을 알고 있을 때,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고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을 알고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데요. 자,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등가속도 상황에서 등가속도 공식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가속도 상황에서는 그래프가 보통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이때 이 아래 면적을 구하는 게 이동거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기울기를 구하는 게 가속도다 라는 거를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동거리와 가속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는 처음 속력,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나중 속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처음 속력을 V0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나중 속력은 VF, 이 F는 파이널의 약자예요. 파이널의 약자. 그래서 나중 속력, 처음 속력을 두고요. 그 다음에 이 이동한 시간을 우리가 t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동거리를 구하려면은 이 평행사변형의 면적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평행사변형을 선생님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삼각형과 사각형을 나눠서 이 면적과 이 면적을 삼각형, 사각형을 더해주는 식으로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동거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사각형의 넓이는 V0에다가 높이가 V0,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T. 따라서 V0와 T를 곱해준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T 곱하기 여기서 여기 뺀 거죠. 여기서 여기 뺀 거니까 이 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2분의 1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2분의 1 VF 마이너스 V0, 그 다음에 여기다가 T 곱해준 값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때 기울기가 가속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기울기를 구하면은 밑변분의 윗변 해주면 되겠죠. 기울기는 밑변분의 윗변.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t분의 이 윗변의 길이는 여기서 이거 빼준 거겠죠. 따라서 vf-v0. 자, 이렇게 됐을 때 vf-v0는 가속도에다가 t를 곱한 값이에요. 따라서 얘는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냐면은 v0 t 플러스 2분의 1의 a t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등가속도 공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나중속도를 또 알 수가 있어요. 나중속도를. 자, 나중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아까 우리가 가속도를 구했던 것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가속도를 다시 정리를 하면은 a는 t분의 나중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되는데, 나중속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왼쪽으로 넘기게 되면은 이 친구를 이제 AT는 VF-V0가 되고, V0도 넘겨주게 되면은 VF는 AT에다가 V0를 더해주게 되겠죠. 따라서 나중속도는 V0에다가 AT를 곱해서 더해준 값과 같다 라는 게 등가속도 두 번째 공식입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공식 두 개를 가지고 이동거리와 나중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등가속도 공식 세 번째가 있는데, 자, 세 번째는 EAS는 나중속도 제곱 빼기 처음속도 제곱인데, 자, 이 친구는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식을 조합해서 만든 식이에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식을 어떻게 조합하냐면은 이 두 번째 식,
이 두 번째 식을 시간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t는 a분의 vf-v0가 되고요.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돼요. 시간에다가 여기에다가 집어넣게 되고 그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세 번째 식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거는 복잡하니까 굳이 선생님이 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알면 되고 우리는 이 세 번째 식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 번째 식이 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세 번째 식을 좀 보면은 이거는 숫자 2고 이 A는 가속도, 그 다음에 이 S는 이동거리, 그 다음에 이 VF는 나중속도, 그 다음에 V0는 처음속도죠. 따라서 정리를 하면은 이동거리는 2 곱하기 A 분의 나중속도 제곱 빼기 처음속도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등가속도 운동 공식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봤던 거고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제동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된다고 했었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이동거리는 2a분의 vf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때 이 s는 움직인 거리, 그 다음에 이 a는 2 곱하기 가속도, 그 다음에 나중속도 제곱, 그 다음 빼기 처음속도 제곱이 나오게 되는 게 바로 등가속도 공식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따라서 이제 요것을 가지고 우리가 제동거리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한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동 시간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식과 마찬가지로 구해주면 되고, 만약에 제동 시간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는 S는 제동거리는 2A 곱하기 분의 VF 나중속도 제곱 빼기 처음속도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나중속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출 것이기 때문에 VF는 당연히 0이 될 거니까 굳이 안 넣어줘도 되겠죠. 그러면은 2A분의 처음속도 제곱을 해주게 되면 됩니다. 따라서 왼쪽에 다시 정리를 하면은 S는 2A분의 마이너스 들어가고 V0 제곱이 들어가게 될 건데요. 이 마이너스는 굳이 여기서는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원래는 가속도가 음수가 나올 거라서 음수 돼서 양수가 돼서 어쨌든 이동거리는 양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이것만 오른쪽에 부호를 제외한 나머지만 보면 되고요. 이거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거, 어쨌든 우리는 제동거리가 적으면 좋아요. 제동거리가 적으면 좋기 때문에 얘가 적어지기 위해서는, 이 친구가 적어지기 위해서는 처음 속력이 줄어들거나 또는 가속도가 크거나 해야겠죠. 자, 처음 속력이 줄어들게 만드는 거는 본인이 애초에 자동차를 천천히 운행을 하면은 제동거리가 짧아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에 영향을 주는 거는 브레이크가 가속도에 영향을 주겠죠. 브레이크의 효율이 좋으면 좋을수록 가속도가 더 크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제동거리가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안전거리가 더 적게 확보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안전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고요. 안전거리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바로 브레이크가 이 안전장치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브레이크의 종류는 디스크 브레이크랑 드럼 브레이크가 있는데요. 바퀴가 돌아갈 때 바퀴가 돌아갈 때 밖에서 이 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직접적으로 막아주는 것,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디스크 브레이크에 해당하게 되고, 드럼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바퀴 안쪽에서 바깥으로 벌어지면서 바퀴가 회전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을 드럼 브레이크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디스크 브레이크는 우리가 일반 자동차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드럼 브레이크는 화물차나 대형 차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장단점은 있는데, 디스크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발열이 적고 외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발열이 적고 그 다음에 외부 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이런 식의 장단점이 있고요. 드럼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제동 기능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어요. 제동 뛰어남. 대신에 이 친구는 안쪽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열이
굉장히 발열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거. 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의 성능에 의해서 가속도가 결정이 되고 그 가속도에 의해서 제동거리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안전거리라는 거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더한 값을 안전거리라고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안전거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 뭐 되게 수학적인 거를 좀 많이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막 정신없고 막 머리 아프고 그럴 텐데 선생님이 수학적인 얘기를 한 거는 선생님이 그걸 증명하고 이제 이해를 조금 더 도모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얘기를 한 거고, 어쨌든 우리는 결과적인 내용과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브레이크가 왜 중요한지를 알면 돼요. 다시 정리를 하면은, 자, 안전거리 같은 경우에는 공주거리랑 그 다음에 제동거리를 더한 값을 우리가 안전거리라고 얘기를 하고, 공주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반사신경에 의해서 브레이크를 밟기 전까지 자동차가 달린 거리, 그 다음에 제동거리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가 밟고 나서 움직인 거리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주거리 같은 경우에는 반응 속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짧아지는 거고, 제동거리는 다음 식과 같이 쓸 수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속도랑 2를 곱한 거, 거기다가 처음 속력 제곱을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했을 때 이제 제동거리가 나오게 된다. 이때 마이너스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결론이었고요. 자, 이때 제동거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음 속력을 줄이던가 또는 가속도를 키우던가 가 결론이 됐습니다. 처음 속도를 줄이는 방법은 애초에 내가 천천히 달리게 되면은 제동거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라는 거는 속력이 빨리 줄어들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이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게 브레이크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중에는 디스크, 드럼 브레이크가 있었고, 드럼 브레이크가 조금 더 큰 가속도를 낼 수가 있다 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동거리는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안전거리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교통안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